구제프 평전 제3장 탐색을 시작하다. 사랑하는 아들이 생계수단으로 삼겠다는데 교회 권력에 대한 반감 따위가 뭐의 대수란 말인가. 구제프에 붙이는 아들이 티플리스에 있는 조지아 신학교에 입학해 공부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아들은 신학교에서 뛰쳐나왔다. 독립해서 성인이 된 구르제프가 처음 얻은 직업은 무언가? 흑해와 카스피해를 잇는 카프카스 종단 열차의 화부였다. 잠이 날 때는 사나이대 수도원으로 가서 동방정교회의 유명한 스승인 예플람피우스 신부 밑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 때로는 아르메니아의 성스러운 도시인 에치미아진으로 순례를 가곤 했다. 그의 목적은 언제나 그런 곳들에 있었고 언제나 그의 웃음에를 끌어당겼다. 티플리스는 외접스러운 암시장과 태폐적인 장소들이 널린 도시였다. 젊은이인 구제프는 티플리스의 바람둥이 여자들과 어울려 실험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2명의 절친한 친구들을 처음 만난 곳도 이곳이었다. 구제프는 이들이 아이소르족 출신의 아브라멜로프와 아르메니아인인 사르케스 포고시안이었다고 한다. 이 세 사람은 세계의 현실과 자기들의 영혼을 더 깊이 보고 싶은 욕구를 공유했다. 신학교를 졸업한 포고시아는 사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고 다른 직업에 관심을 느꼈다. 물리적인 것에 매료되었고 화부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유능한 자무쇠 직공이 되었다. 헬로프는 학자였지만 서점에서 책을 팔았다. 지적인 추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장형, 가슴형, 머리형, 세 인간의 유형에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범주 나누기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계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상적인 인간은 세계의 중심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방법으로 근원적 가르침을 탐구할지를 결정하기 전 구제프의 목표는 보편적이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생애 과정과 인간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구제프의 고백에 포함된 목표는 수많은 의미로 공명한다. 구제프의 워크에서 특정 목표 내지 소망을 가진다는 행위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있다. 살아있는 의문의 추구는 영적 탐구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 행위다. 탐구자 구르제프의 모험 1885년에 구르제프는 몇몇 수피 교파들의 수도승과 함께 수행을 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했다. 구제프가 파샤의 아들인 에킴베이를 만난 것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체류 중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에킴베이의 은인이다. 그가 귀중한 보물을 바다에 떨어뜨렸을 때 구제프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몇 년 후 카프카스 지방의 도시인 수람에 체류 중인 구제프에게 의사가 된 에킴베이와 고향 친구인 가르펜코 포고시안 엘로프가 찾아왔다. 젊은 시절의 일화를 피력할 때 구제프는 자기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와 그의 친구들이 돈키호테적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표현했다. 구제프와 친구들은 이따금 고도 안이를 방문해서 뼈에서 찾아낸 양피지를 들여다보며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했다. 구제프와 버고시안이 오래전에 버려진 수도원 독방의 벽감 안에서 아르마니아로 쓰여진 양피지를 찾아낸 것은 1886년이다. 그중 하나는 사르망 형제단이라는 신비 교단에 관해 언급하고 있었다. 이것은 7세기경 우르미아와 쿠르디스탄 사이 어딘가에 존재했지만 교단이 처음 결성된 곳은 바빌론이었다. 양피지 문서에는 이 교단이 바빌론 이전, 대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문명의 신비 학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임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었다. 또 젊은이는 샤르망 교단의 수도원이 이라크 북부의 도시인 모술에서 사르더 가면에 있는 오르미아와 쿠르디스탄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른다고 추측했다. 가보기로 했다. 여행 비용이 문제였다. 편법으로 구제프는 여행 비용을 마련한다. 원정의 자금을 마련할 수단을 찾아낸 것은 버고시안이었다. 아르메니아 보호협회가 중동으로 특사들을 보내서 먼 곳에 사는 아르메니아 성직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이다. 구제프와 버고시안은 언별을 구사해서 이 임무를 수행할 전령으로 취직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협회로부터 돈을 받고 여행을 떠났다. 일행은 위험한 오지를 답파하면서 모험을 했는데 안전을 위해서 진짜 국적을 감추고 신분을 위장했다. 구제프는 장년에 걸쳐 이러한 능력을 예술의 경지까지 승화시켰다. 자신을 아이르인, 방랑하는 유대인, 튀르키예인, 러시아인, 갑가스의 타타르인, 몽골인, 카스피의 연안에서 온 불교도 등의 신분으로 위장했다. 특히 수피나 아이소르 교단과 접촉할 때는 그들과 동료인 것처럼 보여야 했다. 일부 교단들은 염탐꾼을 살해하는 관습으로 악명이 높았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겉모습 유지, 아우터 컨시더링 능력이란 비전의 탐구자라면 인생의 질곡을 겪으면서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물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신분을 위장한 구제프와 버고시안은 현자가 내포한 숨겨진 조화로운 내면을 감싸고 있는 겉모습을 상징한다. 일행이 사르망 수도원이 있을지 모를 지역으로 가던 중 터키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아락스 강을 건넌 지 2달째 되는 날에 버고시안이 노란 팔랑가 거미에게 물렸다. 구제프는 친구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응급수술을 행했다. 구제프는 근처 마을에서 달구지를 빌려 버고시안을 편지 배달 목록에 있던 아르메니아인 신부의 거처로 운반했다. 일행은 한 달 가까이 그곳에 있으면서 버고시안이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간호했다. 구제프는 그들을 맞아준 신부가 고대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과거에 러시아인 대공이 거금을 들여 사려고 했던 지도라 했다. 구제프가 졸라 그 지도를 볼 수 있었다. 파라오 문명보다 훨씬 전에 이집트의 국토가 사막이 아니었을 정도로 까마득한 태고 쪽에 존재했던 이집트 문명의 지도였다. 이 고도의 보물을
구제부는 몰래 뺏겼다. 이것에 흥분하고 이집트 현지로 가서 태고적 문명의 베일을 벗겨내려고 결심했다. 샤르몬 교단에 관한 조사는 훗날을 기약하고 말이다. 그들은 술집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궁지에 몰린 선원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 사실에 감사한 선원이 이집트로 가는 공짜 배편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보고시아는 항해 중 선상 생활의 매력을 느껴 그 배의 기관사가 되려고 결심했다. 보고시아는 훗날 선박업계의 실력자로 백만장자가 되었다. 구제프는 그가 이집트에 가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의 흥미를 느끼고 이집트 유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자가 되었다고 기록했을 뿐이다. 그가 2명의 놀라운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안내자로 고용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스크리들로프 교수와 그보다 더 나이를 먹은 유리 루보베드스키 대공이었다. 후자는 구제프의 친구가 되었다. 루보베드스키 대공이 사막 이전에 이집트 지도를 사려고 했던 대공과 동일 인물임을 구제프는 알게 되었다. 이 부유한 대공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 죽은 후 세속에 흥미를 잃었다. 영매를 통해 죽은 아내와의 접촉을 시도하다가 은비하게 심취했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진리 탐구를 하고 있다. 1888년에서 9년 사이에 구제프는 대공과 함께 사막 이전의 이집트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대배를 탐험했다. 장수란 스크리들로프 교수와 함께 수단과 아비니시아 그리고 이라크에 남아있는 바빌론 유적을 탐험한 적도 있다. 구제프는 바빌론의 유적에서 느낀 영적 진동에 관해 경건하게 언급했다. 그곳에서 정제된 에너지들이 자아내는 존재감을 느꼈다 했다. 지시에게 탐구자 구제프는 경건한 무슬림으로 위장하고 메카와 메디나 양쪽에 침투한 적도 있다.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온 구제프는 대공을 통해 놀라운 여성과 조우한다. 비트비츠카야라는 아름다운 여성은 가세가 기운 뒤 호색한들의 첩이 되었고 그 뒤에는 의사를 위해 일을 했다. 로보베드스키 대공이 비트비츠카야를 처음 만난 것은 그녀가 부유해 보이는 사내와 함께 알렉산드리아를 여행하던 중의 일이었다. 로보베드스키는 그녀의 동행자의 정체가 노예상임을 알아차리고 여자를 구출한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 러시아에 있는 자신의 영지로 보냈고 그곳에 사는 자기 여동생을 돌보라 했다. 영적 탐구자였던 대공과 그의 여동생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수행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들의 은혜를 입은 비츠카야는 이 수행을 수행했다. 그 결과 타락한 여자였던 그녀는 모든 여성의 이상이 되었다. 그녀도 수행그룹인 진리의 탐구자들 중 한 명이 되었다. 진리의 탐구자들 중에서 복잡한 과거를 가진 사람은 또 있었다. 솔로비에프라는 이름의 불황자와 친구가 되었다. 그를 악취가 풍기는 뒷골목에서 구걸을 하는 알코올 중독자의 삶에서 구해주었다. 솔로비에프도 비트비츠카야와 마찬가지로 명증하고 헌신적 탐구자로 변신했다. 나중에는 중독성 마약에 통달한 전문가가 되었다. 워크에 의한 자기 변혁이 마약 중독자의 생명줄이 되고 혼돈으로 점철된
그들의 삶에서 희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비트비추카야에 대해 짧게 언급했지만 그루지예프가 그녀에 대해 밝힌 여러 일화는 많다. 그녀가 특별히 흥미를 가졌던 분야 중 하나는 구제프의 중요 견해와 일치한다. 이렇듯 구제프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을 수행한다. 비트비추카야는 독학으로 자성한 자연과학자였다. 동시에 음악가였다. 비트비추카야는 음의 진동은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내적 상태에 자동적 효과를 끼친다고 밝혔다. 구제프는 그레이트 게임에 참가했을까? 구제프의 전기 작가인 제임스 무어는 구제프 신화의 해부에서 1890에서 1893 사이 그가 여행했던 동방과는 전혀 다른 지역을 방문했음을 지적한다. 이 시기에 구제프는 스위스에 들른 다음 로마로 갔고 그곳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의 생존권과 영토권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 중인 아르메니아 사회혁명당의 정치 특사로 활동했다. 이 경우에도 구제프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 역할을 맡았다. 그는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정교회를 통해 은비학적 전통의 관계자들, 이를테면 장미 십자 회원이라든가 이런저런 기독교 신비주의자들과 마법사들, 카발리스트들과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당을 위한 구제프의 활동은 구제프의 경력에서도 수수께끼다. 구제프가 그리스를 위시한 여러 장소에서 혁명적 정치활동에 종사했음은 증거로 남아있다. 훗날 그는 러시아 황제 짜르 니콜라이 2세를 위해 일하는 첩보원으로 일했을 공산도 크다. 존 베넷은 구제프의 첩보 활동을 자세히 기록한 서류를 보았다고 말한다. 어떤 시점에서 구제프는 영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그가 과거의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 사이에서 대륙의 패권을 두고 벌어지던 그레이트 게임에 짜르의 첩보원으로 참가해 인도와 티베트에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던 탓이다. 한쪽에서는 혁명을 위해,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을 위해 일한 구제프의 모순된 행동이 어떻게 설명될까? 모순이 맞다. 그리고 구제프의 개인사에서 이런 모순은 놀랄 일이 아니다. 구제프의 중요한 탐색이 이루어진 것은 1894년과 1904년 사이이다. 당시 그는 충분한 경험을 통해 성숙해져 있었고 어느 정도 교활함도 겸비했다. 그 덕에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된다. 1895년 구제프와 그의 친구들은 진리의 탐구자들 협회를 결성했다. 모든 구성원이 특정 주제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한 상태였다. 나중에 모였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알아낸 모든 정보를 취합했다. 진리의 탐구자들은 단독으로 또는 무리를 지어 실험을 하였다. 이 소규모 협회의 이름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결과를 공유했다. 1896년에 크레트 섬에서 전설의 이마스톤 결사의 흔적을 찾았을 때 구제프는 혼자였다. 그때 그가 그리스의 민족주의적인 스파르타쿠스주의 조직인 에티니키 에테리아의 활동에 편승했음은 명백하다. 크레타 섬의 스파키아 지역에서 일어난 그리스인들의 무장봉기에 휘말린 구제프는 그의 삶에서 그를 맞춘 세 발의 유탄 중 첫 번째 유탄을 맞고 부상을 입었다.
내면의 의지에 의해 기력을 유지하였던 구제프는 1897년에 진리의 탐구자들과 함께 투르키스탄과 이란 서북부의 타브리즈를 거쳐 바그다드까지 갔다. 이 원정에서 그들은 페르시아의 어떤 데르비시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구제프는 그를 찾아냈다. 일행은 원래 예정했던 여정에서 벗어나 13일 동안이나 목동의 오두막에 밤잠을 청해야 했다. 마침내 발견한 데르비시는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이 수행자를 통해서 구제프는 요가식의 의도적인 호흡법과 여러 가지 섭식법을 버리게 된다. 너희는 복잡한 기계장치로서의 인간 육체에 대해 언급한다. 구제프는 인간의 기계성에 대해 강조한다.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인간은 그릇된 방식으로 기계적이며 그런 인간이 자유로워지려면 심리적 기계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본디 기계이다.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부드러운 기계이며 이 기계를 물리적인 의미에서 또 그것이 내포한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인간의 저체적인 기계적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기계성을 초월할 필요가 있고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 시절 구제프는 장래의 전문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 그의 글이나 가르침이 기술 연구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개인의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혼을 만들기 위해 여러 에너지와 존재의 양식들을 변화한 빙푸드를 변환하는 과정에 관해 얘기할 때도 구제프의 설명은 기술지향적이다. 이런 에너지 변환 과정을 구제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면 초자연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구제프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고차원의 자연주의로 된다. 구제프에게 모든 것은 물질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물질의 한 형태였고 우주의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 우주의 고차원적 영역들을 대하는 구제프의 태도는 경건했다. 구제프에게 우리의 내부와 위에 존재하는 우주라는 기계는 어느 시점부터는 정치하게 진동하면서 기계적이라는 단순한 표현을 초월하고 인간의 힘으로 형언 불가능한 지구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법칙은 존재하지만 지구층위에서 시작하여 궁극의 시원인 절대의 경지로 갈수록 우리를 제한하는 법칙의 수는 줄어든다. 구제프는 과학적 방법의 매력을 느꼈다. 은비학의 영역에까지 그것을 응용하려고 했다. 샤르몽 규단 구제프의 전기작가 두 사람에 의하면 구제프가 러시아 제국의 첩보원이 된 것은 1890년대 중반에서 후반의 일이다. 자르의 이익을 위해 신부를 위장하고 티베트에 부임한 구제프는 티베트의 관리 한 명과 호혜적 친분을 쌓았다. 그 관리는 아그완 도르지에프였을 것이다. 중대한 사건은 1898년에 일어났다. 구제프가 샤르만 교단을 찾아낸 것이다. 뉴부카라에 있던 구제프를 만나 샤르만 교단의 구성원을 만났다고 말한 것은 그의 친구 데르비시인 보가 에딘이다.
나이든 사르만 교단의 드르비쉬는 구제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보가이딘에게 말했다. 구제프는 즉시 이 나이든 데르비쉬와의 만남을 추진했다. 그와 동료 진리 탐구자인 솔로비에프가 사르만 교단의 수도원을 방문할 수 있는 소개서를 얻어냈다. 마리탄 4명의 카라키르기스인 기수들이 예니 하사르 요새의 폐허에서 구제프와 솔로비에프를 맞이했다. 구제프와 솔로비에프는 컴컴한 밤이 되어 야영할 때만 두건을 벗고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구제프와 솔로비에프는 마침내 사르만 교단의 수도원에 도착했다. 협곡의 북부 옆에 자리 잡은 요새 같은 건물이었지만 황량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샤르몽 수도원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소년이 쪽지를 가지고 왔다. 쪽지를 보낸 지인은 로버베드스키 대공이었다. 지난 2년 동안 구제프와 연락이 끊겨 있었다. 먼저 이 수도원에 온 로버베드스키는 최근 발에 감염으로 인해 알아 누워 있었는데 구제프가 와서 기쁘다고 했다. 로버베드스키는 구제프가 자신의 옛 친구들의 소개를 받고 샤르몽 수도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했다. 구제프는 옛 동지를 만나러 갔다. 로버베드스키는 자신이 좌절로 인해 무력감에 있을 때 어떤 더비쉬를 만났다고 했다. 2주 후에 구제프와 솔로비에프는 수도원의 일상으로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들의 안내주는 나이가 275세에 달한다는 노인이었다. 수도원의 경내는 3개의 뜰로 나뉘어져 있었다. 바깥쪽 뜰은 구제프와 솔로비에프가 머물고 있던 건물이 있는 곳이고 두 번째 뜰에는 중간 단계의 수행자들이 머물고 있었다. 안쪽의 3번째 뜰에는 사원처럼 보이는 커다란 건물이 있었다. 옆쪽에 하나 있는 뜰은 여성의 뜰이라 불렸다. 그곳에서는 젊은 무도 여성들이 신성한 신성물을 배우고 있었다. 티베트 유탄 치유 속의 치유. 20세기 초반의 구제프의 행적에 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그때까지 습득한 모든 지식을 형식화함으로써 그의 장려한 가르침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뿐이다. 구제프의 대외적 활동은 계략적으로밖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는 1901년 7월 1일에 니콜라스 2세를 아련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는 아마 짜르 니콜라이 2세의 첩자가 되어 티베트로 갔다. 티베트에서 몇 년을 지나면서 그는 티베트 여인과 결혼했고 빨가모자 라마승과 함께 수행했고 자식을 두기까지 했다. 몇십 년 후 구제프는 그의 제자인 스탠리 노트와 존 베넷에게 티베트에 남겨두고 온 그의 가족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노트의 말에 따르면 구제프가 티베트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도 탓에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구제프는 자기 자식 중 한 명이 놀랄 정도로 젊은 나이에 어느 티베트 사원의 수도원장으로 발탁되었다고 자랑했다 한다. 티베트에서의 구제프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들은 구제프가 달라이 라마 휘하의 고위 관리인 라마 아그완 도르지에프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가설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부여한다. 도르지에프 본인도 러시아의 스파이였기 때문이다. 물론 티베트인인 도르지에프가 러시아와 대영 제국을 반목시킴으로써 티베트의 국익을 위해 일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구제프는 티베트에서 자신이 달라이 라마를 위해 일하는
세무관리 내지는 경비 징수원이었던 적이 있다고 수배했다. 구제프는 1935년이라는 시기에 소비에트 연방으로 여행을 가려는 불가해한 계획을 세웠다가 소련 관료들에 의해 좌절된 적이 있는데 이 시기는 드루지예프가 레닌그라드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시기와 일치한다. 1902년 티베트의 고산지대에서 대영 제국과 티베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기 1년 전에 구제프는 두 번째 유탄을 맞는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고산 부족들이 총격전을 벌이던 중 총탄에 맞았던 것이다. 중상을 입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사들이 치료했기 때문이다. 고비 사막의 남서쪽에 가장자리 위치한 옌기사르 현 근처에서 요양하던 중 그에게 계시가 찾아온다. 그가 머물던 곳은 한 방향으로 비옥하고 다른 한 방향으로는 생명을 앗아가는 불모지인 독특한 장소였다. 구제프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해서 각기 어떤 힘을 방사한다면 그 사이 공간을 채운 공기는 이런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구제프에 의하면 공기는 두 번째 양식이었고 그가 가 있던 장소의 공기는 천국과 지옥의 두 힘 사이에서 변형된 상태였던 탓에 당시 우물한 명상에 빠져있던 그의 내부에 특수한 성질을 가진 자기 추론을 만들어냈다 한다. 구제프는 사막의 오아시스 근처에서 야영하고 있었다. 황무지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이곳에서 가공할 만한 정적과 가축과 사람들이 내는 소음으로 가득 찬 삶들 사이에 끼어있던 구제프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중대한 능력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다음 순간 실수와 실책을 거듭하며 진리를 탐구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명징하게 보았다. 구제프는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샘으로 가서 옷을 벗고 물을 끼얹었다. 옷을 입고 자리에 누운 그의 마음은 차가운 샘물처럼 명징했지만 몸이 약해지는 느낌이 왔다. 모든 순간마다 청결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육체가 약해진 탓에 동적인 본능을 관할하는 중심의 활동도 그와 함께 쇠퇴했다. 그러자 내면에서 이의 기이한 자기 추론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다시 부상을 입고도 살아남았지만 그를 엄습한 것은 성공적이었다고 하기 힘든 구도행이 가져다준 불안감이었다. 그때까지 그는 각성한 객관적 양심의 명령에 따라 살아오려고 했다. 그러나 원래 있던 곳에서 있고 싶은 곳으로 간다는 필생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는 힘들었다. 소학은 있었다. 그는 수련을 통해 비전 염력을 이용해 멀리서도 어떤 야크를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런 힘을 부릴 수 있었음에도 그는 스스로를 부릴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는 자기 기억하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구제프는 초상적 상태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고 내재된 속성을 연마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초능력을 최면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초능력에 의한 유혹을 받았다.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옥타브의 간극 아래 단계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상승할 수 없었다. 훗날 그가 우스펜스키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자면 그는 이 유혹, 옥타브의 공백 위로 그를 들어올려줄 충격
기억을 만들어낼 뭔가가 필요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우주의 비유, 유니버설 아날로지를 써보자. 이 분야에 대해서 그는 숙고를 거듭했다. 세계의 창조와 세계의 유지에 관해서 알아낼 수 있는 지식을 조사해 보지 않았는가? 세계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었고 무엇이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말이다. 결국 이것은 우주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에너지들이 그 물질적 형태를 재창조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였다. 바로 그런 우주의 도움을 요청해도 좋지 않을까. 인간은 소우주다. 인간은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다. 신은 존재의 최고점이고 우주의 정점이다.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각자의 대우주, 각자의 내우주에서는 신이다. 신과 나 사이의 차이는 규모의 차이에 불과하다. 나 자신의 규모에서 나는 신적 존재일 필요가 있다. 구제프는 자기 기억하기를 성립시키기 위해 어떤 요인을 도입함으로써 의식적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객관적인 양심의 인도를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각성한 존재가 될 필요가 있었다. 신은 인간이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악마라는 형태의 인자를 창조했다. 신은 세계에 그 자신의 천사 중 한 명인 루시퍼를 이식했다. 루시퍼가 유혹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래를 향해 밀어붙이는 힘을 제공하면 인간은 이 악마의 도전에 저항하기 위해 위를 향하는 힘을 제공할 테니 말이다. 악마와 인간이 제공하는 반대되는 극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으로 제3의 힘이 나타나고 신은 이 특정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의 조화를 유지한다. 구제프는 내 우주의 신으로서 그 자신도 악마를 의식적으로 싸워야 하는 유혹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그도 그의 목표가 뭔지를 상기시켜주는 인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가장 자잘한 충동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면 이 상호작용을 통한 대립에서 발생한 정제된 에너지는 그를 내면의 길 위로 밀어 올려줄 것이다. 구제프는 맹세했다. 자기의 초능력을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참나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찮은 충동을 희생함으로써 존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참나란 자기 기억하기를 통해 진정한 자기 존재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수행자는 진심으로 I am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삶에서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구제프는 그에게는 소중했던 것들을 다 버렸다. 이것이야말로 종교주의에서 공모를 바치는 이유이다. 이 행위는 내적인 희생에 해당한다. 수행자는 자기의 낮은 차원의 동물적인 것들을 바쳐야 한다. 스스로의 타락과 관련된 언급을 포함한 구제프의 솔직한 고백은 감탄할 만하다. 제4장 기적적인 것을 찾아서 1878년에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피오트르 우스펜스키는 중산층 지식계급의 특유의 교육열에 사로잡힌 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의 어린 시절의 환경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점철되어 있었다. 프랑스와 미국의 공화주의는 자르 왕조에 매달려 있는 러시아 특권 계급의 압제 밑에서 살고 있는 대중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우스펜스키는
구제프를 처음 만났을 때 제3의 사고법이라는 책을 낸 저자였다. 제3의 사고법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랜시스 베이컨이 상정했던 두 가지의 고전적 사고법 말고도 세 번째 수단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 책은 과학 쪽에서 신비주의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증주의를 반박하고 칸트와 웰스에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진 영국 작가 힌턴의 이론을 바탕으로 4차원 개념을 기술하고 있다. 우스펜스키는 인도와 극동지역을 여행하며 진리 탐구를 했다. 과거에는 신지학협회의 일원이었지만 마드라스에서 만난 신지학자들과 구루들은 그에게 감명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놀라운 경험을 했다. 타지마할을 응시할 때 그는 우주를 움직이는 순수한 우주령의 위대한 차원에 존재하는 인간 영혼의 위치를 상징하는 장엄한 건축물을 환시했다. 사파이어를 박은 불상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부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우스펜스키는 그의 탐구 여행에 관한 강연회를 열었고 강연 중 하나의 제목은 기적적인 것을 찾아였다. 1915년 구제프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우스펜스키는 구제프를 만났다. 그는 구제프와의 첫 만남에 관해 책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구제프는 우스펜스키에게 상페테스부르크의 초라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우스펜스키가 만난 인물은 중산모와 검은 외투차림의 사내였는데 변장한 배우처럼 보였다. 구제프를 만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연기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구제프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꾼 역할을 연기했다. 구제프는 우스펜스키를 제자로 받아들인다. 구제프는 우스펜스키가 애착하는 관념들을 바로잡는 일에 적수했다. 제3의 사고법의 저자는 자기가 쓴 책을 이해 못한다고 단언했다. 구제프는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잠에 빠져 있으며 우스펜스키 역시 그러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기계라고 선언했다. 우스펜스키는 자신이 깨어있고 자유롭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인간이 내포한 가능성은 엄청나다고 말했다. 자네들은 인간이 할 수 있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의 그림자도 상상하지 못하네. 하지만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획득할 수 없네. 자고 있는 인간의 의식에서 당사자가 품고 있는 망상은 현실과 뒤섞이지. 그런 인간은 주관적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구제프는 우스펜스키가 한층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견해를 내놓았다. 잠과 기계적 성질 탓에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다. 구제프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뿐이며 어떤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행위 자체가 기계적 반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의식적인 행동처럼 보인다고 해도 말이다. 어떤 일이 행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인간이나 그의 동료들에 의해 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 행위는 그를 통해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주장은 운명론처럼 보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정된 행동 방식에서 비롯된
기계적인 인과관계의 연쇄 속에 갇혀 있다. 우리가 정말로 뭔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각성하기 전까지 그것은 우리의 운명으로 작용한다. 그것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연쇄를 깨야 한다. 인간의 의식이 통상적으로 머물러 있는 층위에 존재하는 영향력들에 대해 기계적 반응을 멈추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각성하고 통합됨으로써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면 전혀 다른 매실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곳 역시 여전히 기계적 법칙에 제약을 받는 장소이다. 드물긴 하지만 이따금 신의 은총에 상당하는 고차원적 간섭에 의해 뭔가를 정말로 하는 사람도 있다. 존 다르크나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 그러나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장기에 걸친 엄격한 자기 수행 없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의 삶과 세계를 개선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구제프는 진정한 변화는 그런 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사람은 우선 진정하게 존재할 필요가 있다. doing을 하기 위해 being해야 한다.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의 진료를 크리스탈라이즈 결정화함으로써 과거의 자신을 넘어선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존재에 이른 사람은 통상적 영향력에 에워싸인 상태에서도 개인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고차원의 정제된 영향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신에 가깝게 다가간 존재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을 묘사할 수는 없다. 존재를 이해하려면 그런 이해를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력을 갖추어야 한다. 존재하는 인물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의지는 통상적 의지가 아니다. 구제프는 우스펜스키가 가는 길을 밝혀줄 가로등을 설치했다. 존재 상태의 여러 단계와 특징 및 내적 기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줄 도표와 함께 도해들을 제공했다. 구제프가 이런 방면의 자료를 제공한 것은 지적 센터를 자극함으로써 다른 중심들과 더불어 작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동기도 부여했다. 진정한 불사, 즉 사후의 정말로 개인적인 삶은 항구적이고 불변한 나라는 각성의식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이다. 우리의 내적 주의력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전에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자기 내면의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불사를 획득한 사람은 4개의 몸을 발달시킨다. 각각의 몸은 다음 몸에 통합되어 있다. 각각의 몸은 먼저 몸보다 더 미세하다. 4가지 몸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기독교 신비주의는 첫 번째 몸을 육체, 카날 바디라 부르는데 전통에서는 이것을 마차라고 부른다. carriage. 두 번째 몸인 자연체는 내추럴 바디는 동방 전통에서는 마차를 끄는 말이라 한다. 고차원의 감정과 욕구를 담고 있다. 세 번째 몸, 영체, spiritual body. 이것은 마부, 정신에 해당한다.
네 번째 몸, 신체, 디바인 바디, 마스터. 이것은 신지학에서 카우잘 바디, 원인체라 불린다. 이것은 불변의 나, 의식, 각성의식이 결정화된 것이다. 고차의 몸들에 관해 언급한 다수의 전통은 인간이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세 가지 몸은 우리가 일부러 만들지 않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 성스러운 분류를 헤르메스의 길의 묘사에 비교해보자. 이 문서는 신비주의 문헌의 고전인 코르푸스 헤르메티쿰보다 오래된 것이다. 헤르메스의 길에 의하면 영혼 역시 일단 완전함을 이룬 뒤에는 육체 밖으로 나간다.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서 자궁 밖으로 나온 육체가 먹지도 자라지도 못하는 것처럼 완전한 상태에 다다르지 못한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갈 경우 그것은 불완전하고 몸을 가질 수도 없다. 여기서 영혼의 완전함이란 존재들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단 완전함을 이룬 다음에는 이란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육체와 정신과 감정이 조화를 이룬 자궁 안에서 적절하게 발달하지 않은 영혼은 육체 밖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고제프가 인간의 몸을 변형해 도가니로 간주한 것은 확실하다. 수행자는 육체의 감각에 주의력을 쏟는 적극적 수행을 스스로의 내적 외적 상태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행위와 결합함으로써 존속 가능한 영혼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첫 발을 내디게 된다. 육체만 가진 사람의 기능은 그 육체에 의해 통제받지만 더 고차원 몸들이나 항구적 나를 가진 사람은 고차의 나에 의해 통제된다. 이에 덧붙여 삶을 완전히 실현한 개인은 완전히 성숙한 본질을 가지게 된다. 개인적 인격과 본질을 구분하는 것은 워크의 필수 단계이다. 본질이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며 우리의 자연적 상태이다. 인격은 우리에게 부여된 가면이다. 우리 손으로 서서히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어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욕구라고 지레짐작한 것들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들에 맞춰 춤추도록 하는 식이다. 물론 외부적으로 역할 연기를 할 필요도 있다. 대인관계에 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이유에서도 그렇지만 겉모습은 세상과 굳이 반목할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의도적으로 그런 역할 연기를 하고 타인에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행위는 외적 고찰, external considering이라 한다. 이것은 구제프의 워크 수행에 필요한 행위이다. 워크 수행자는 우리가 타인들을 외적으로 어떻게 고찰하는지를 관찰하고 올바른 외적 고찰을 통해 스스로의 행위를 수정한다. 구제프는 내적 고찰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우리가 내적 반응에 몰입한다면, 즉 내적 고찰을 잘못 사용해서 단순한 꼭두각시 인형에 지나지 않은 인격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참된 감정을 반영하지 않는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극이 되어버린다. 자기 인격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탓에 우리는 우리의 본질에 맞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C.S. 루이스의 걸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방금 지옥에 도착한 사내는 이렇게 말한다.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하고 싶은 일도 안 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했어. 그보다 더 오래된 문헌인 코르푸스 헤르메티쿰도 루이스의 지적에 동의한다.
이성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말했듯 나우스의 인도를 받으며 고통에 임해도 다른 사람들처럼 임하지 않고 악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처럼 임한다. 자기 인격과 자기를 같은 것으로 보는 탓에 사람의 본질은 마비되고 미성숙한 상태로 남는다. 구제프의 수행 방식을 보자. 구제프의 수행 방식은 의식적 고행, 자기 관찰, 자기 기억 같은 수행법을 포함한다. 의식적인 고통, conscious suffering은 삶의 비참함 속에서 뒹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되레 자기 고통을 포기하기를 주저한다. 구제프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진짜 문제로부터 우리 관심을 돌리게 해주는 무의미하고 주관적인 고통을 포기하기를 주저하기 마련이다. 의미가 있는 고통은 의식적인 고통뿐이다. 그러나 자신이 놓인 상태에 참여하는 행위는 비참함과 무관하고 마조이즘도 아니다. 의도적 고행이란 있는 그대로를 견디는 것이다. 구제프의 수행법들 중에 오직 그만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 그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인생의 반이 지났을 때였다. 언젠가 충분한 수의 인류를 각성시킴으로써 전쟁을 끝내고 인간을 생득적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흐름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였다. 그런 이유로 구르제프는 훗날 그의 족적을 따라 그의 가르침을 살파할 제자들을 양성할 필요를 느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는 이런저런 수행법을 고안했다. 이것들은 수행자에 대한 직접적 심리적 도발을 포함했다. 그것 중 일부는 수행자들이 빠져있는 잠과 허영에 대해 일종의 언어적 게릴라전을 펼침으로써 스스로를 직시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과 씨름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오로지 그 방법에 통달한 스승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구제프의 수행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도전에 노출되지만 구제프의 뒤를 이은 제자들은 구제프의 본인이 썼던 공격적 대인 수행법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구제프 워크의 직계 제자들이 제공하는 몇백 가지에 달하는 비대립적 수련 및 수행 방식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 가지 길과 제4의 길이 있다. 구제프는 세 가지의 주된 영적인 길은 궁극적으로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길들은 자신만의 특이한 방법을 써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바키르, 고행자의 길은 육체의 욕구를 극복함으로써 불멸의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수도승의 길은 신에게 헌신하는 길이다. 그 수행은 인간의 감정적 중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슴의 길, 신앙의 길이다. 요기의 길은 마음과 지식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구제프의 말을 빌리자면 요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다. 요기는 자신의 지적 중심을 발달시켜 일정 수준의 통일성을 달성한다. 그러나 요기가 정말로 하는 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동적 본능적 센터와 감정적 센터도 발달시켜야 한다. 이 세 가지의 길은 탈속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고행자와 수도승과 요기는 모두 인연을 끊음으로써 속세를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탈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4의 길이 존재한다. 이 길은 삶 한복판에서의 수행에 의해 오히려 이득을 얻는다.
몇몇 은비약적 전통에 포함되어 있던 이 길은 구제프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구제프는 이 전통을 카이다 요가라 불렀다. 하이다라고 표기되기도 하는 카이다는 러시아 단어로서 속성이라고 번역된다. 빨리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슬람 수피 수행자 사이에서는 느긋한 길이라는 수행법이 있는데 이것이 카이다 제사의 길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하여튼 구제프의 말이 옳다면 인간이 수행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세 가지 몸을 실제로 만들어서 불사를 획득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제사의 길이다. 구제프는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상수한 세 가지 길들 중 하나에만 몰두하는 수행자를 만났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기형을 가지고 있었다. 제사의 길은 언제나 자기 기억하기를 수반한다. 자기 기억하기라는 건물을 이루는 초석은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느끼고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몸 안에 정말로 깃드는 것이다. 우리는 주의력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우리 몸을 향해 돌림으로써 우리 육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에 가서는 스스로의 존재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유연상과 백일몽에 잡히지 않아야 한다. 위로 올라갈수록 관찰 대상은 늘어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초석이다. 이것들이 없으면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 우리가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하는 자신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언제나 미래나 과거를 생각한다. C.S. 루이스는 현재야말로 시간이 영원과 접속하는 순간이라 썼다. 적극적으로 현재를 향하고 있는 주의력의 빛 아래에서는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게 힘들어진다. 사물은 진정한 세계 안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관계성 전체가 바뀐다. 현재 순간에 존재하려고 고토하는 우리는 또 다른 차원, 즉 자기 존재, IM의 차원을 포괄할 수 있다. 이 차원에서는 시간을 벗어난 관점에서 현상을 지각한다. 현재 순간으로 간다는 행위는 자기 기억을 수행함으로써 순수한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람다스는 뇌졸중 발작을 일으킨 후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자신의 본질을 고찰하는 능력은 멀쩡하다고 했다. 현재 순간은 끊임없이 재생된다. 주의력을 동원한 자기 기억하기는 모든 환경에서도 은밀하게 시행할 수 있는 내면의 수행이다. 살다 보면 조우하고 나는 난관들에 의해 연마될 수 있다. 인간에게는 커다란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우리는 자유현상과 자동적 행동으로 이루어진 아래를 향한 흐름에 실려가고 있다. 이것 역시 삶의 창조적 에너지의 일부이다. 그러나 워크에 참여한 수행자는 자동적 행동으로 이루어진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위를 향해 흐르는 다른 흐름을 향해 간다. 살아가면서 자기를 혁신하는 제4의 길의 수행자는 사회와 주위 사람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하지만 그런 동안에도 줄곧 현재 순간에 머무르며 자기 관찰을 하는 것이다. 동일시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짜증과 분노와 우울함을 유발하는 삶의 난관과 조우할 경우 오랫동안 제사의 길을 따라 수행해온 수행자는 내면에서 솟구치는 부정적 반응을 뚜렷하게 의식하면서도 그것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며 외부적으로도 부정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당사자에게 존재의 창조라는 영적 혜택을 부여한다. 바꿔 말해 제사의 길을 따르는 수행자는
일상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난관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수행의 장으로 삼아 그 혜택을 누린다. 수행자는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에 상응하는 수행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의력을 환기해야 한다. 은비역적 수행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있다면 주의력을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힘으로써 쓴다는 점이다. 주의력은 강화되고 어떤 방향을 향하게 된다. 이것은 일상에서의 막연한 주의나 관심이 아니다. 그런 식의 주의력은 주관적이고 수동적이다. 은비역적 수행에서 사용되는 주의력은 능동적이고 객관적인 유도의 대상이다. 이 주의력은 우리가 백일몽에 빠지고 있는 것을 떨쳐내려고 고토함으로써 정제된다. 여기서 주의력은 빛의 형태가 된다. 의도적인 주의력 자체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주의력은 자발적으로 그 대상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워크는 수행자의 개인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워크는 그보다 더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정제됨으로써 각성한 주의력은 센터들의 잘못된 작동을 바로잡는 힘을 발휘한다. 각성한 주의력은 언제나 작업의 일부이다. 온실에서 식물을 재배하려면 생장 등이 필요하듯이 수행에는 주의력이 필요하다. 4개의 몸을 개발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묘사한 동방의 가르침을 금속 가루들을 채운 연금술사의 유리용기에 빗대 설명할 수 있다. 유리용기 내부의 금속 가루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외부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 유리용기를 툭툭 치거나 흔들면 각종 가루들은 외부 영향을 받을 때마다 섞인다. 용기 내부에 확고한 내부 구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기 아래에서 불을 피우면 금속 가루들은 녹아서 하나가 된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견고한 물질이 되는 것이다. 이 비유는 예와 아니오 사이의 투쟁이 빚어낸 마찰을 통해 내부 구조를 변형시키는 열을 만들어냄으로써 두 번째 몸을 만드는 방법을 묘사한 것이다. 수행자는 불을 필요로 한다고 구제프는 말했다.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이 불은 고행,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괴로움이고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다. Conscious suffering 없이는 창조는 없다. 수행자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왔다는 걸 감지하면 그걸 이용해야 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야기시키는 상황을 이용해야 한다. 화를 야기시키는 상황이 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 Conscious suffering을 겪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고통을 겪되 그 사람은 자동 반응을 하지 않고 단지 그 상황을 겪는 상태가 된다. 그 불을 통과할 때 까르마는 사라지고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융합, 퓨전이 일어난다. 이 수행법이 육체라는 용기 내부의 일종의 특이점, 존재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구제부적 가르침과 자기 관찰의 결과에 힘입어 문제의 나쁜 습관이
그녀의 주요 특징, 피처의 일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 구제프는 모든 인간은 회전하는 모든 가짜 인격들의 중심에 있는 차축처럼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 수행의 많은 부분은 바로 이 중요 특징을 찾아내서 그것과 투쟁하는 행위로 귀결된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주요 특징이 뭔지 모른다. 마치 주위를 숲이 에워싸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혹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나무들이 시야를 가리는 통에 그들은 숲을 보지 못한다. 구제프는 제자 한 명에게 그의 주요 특징을 툭하면 원장하려는 성향임을 지적했다. 구제프 평전 제5장 세계의 신기루 진보 진화 통합 1차 대전은 벌판의 불길처럼 유럽을 휩쓸었고 불씨는 러시아로 번졌다. 우스펜스키에게 이것은 인간이 자행하는 무의미한 전쟁의 예였다. 개명한 현대인을 자처하는 인류가 야만적으로 서로 죽이는 현상을 뭐라 부를 수 있는가? 우스펜스키는 무지한 파키르와 순진한 수도승과 속세를 등진 요가 수행자들에게는 진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진보된 과학을 구사해 전쟁을 벌이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구르지에프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구르지에프는 현대인의 진보된 삶, 운운하는 이 얘기는 망상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진보는 예당초 있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인류는 몇천 년 전의 인류와 다르지 않고 변한 건 겉모습뿐이라고 말했다. 현대 문명은 폭력과 노예제도와 입에 발린 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스펜스키는 감명받았다. 그의 눈에 띈 유일한 진보 역시 수학기처럼 효율적으로 인간들을 도륙하는 모습뿐이었기 때문이었다.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은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인류의 사회적 진보는 표면적인 것이었다. 구제프는 말했다. 인간은 기계야. 기계는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이지. 기계는 그래. 그 본질에 상응하는 행동밖에 할 수 없지. 모든 일은 일어날 뿐이지. 기계 쪽에서 무슨 일을 하지는 못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와 문명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지. 하지만 기계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수히 많은 기계들에 의한 무의식적 행동은 필연적으로 파괴로 이어지지. 모든 악은 바로 이런 무의식적 현상에서 비롯되는 거야. 인간이 다윈의 진화론적 맥락이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진화하려면 자기 내부에서 진화가 가능한 뭔가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통상적으로 진화는 어떤 생명체 내지는 정신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제되고 힘을 얻는 현상이다. 그러나 구제프는 상식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는 진화할 수 없고 의식적인 노력으로만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물질은 살아있으며 모든 태양계의 모든 행성 역시 진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행성들의 진화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한하게 긴 시간 주기들에 걸쳐 이루어진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 경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우주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우주에는 우리를 위한 적절한 장소가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응당 있어야 할 곳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것이다. 구르제프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간들만이 영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 탓이고
부분적으로는 자연이 우리에게 부과한 한계 탓이기도 하다. 진화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균형이다. 구제부는 이런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특수한 힘들이 대규모 인류 집단의 진화를 막고 있고 인류가 있어야 할 수준의 인류를 머물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주는 인간이 죽을 때의 생명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적 규모에서 생명을 발달시키기 위한 양분으로 삼음으로써 어떤 우주적 힘들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진화된 인간은 이런 식으로 우주에 흡수되기에는 너무 정밀한 층 위에서 진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우주에 봉사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주는 생명에 대한 독자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의도 역시 충족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진화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영적 진화를 희구하는 사람은 환상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이 통상적 흐름을 거슬러 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것은 쉽지 않다. 진지한 진리 탐구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력에 저항하며 산을 등반하는 사람이다. 탐구자는 잇따른 산사태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진화에 관한 가르침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냉혹하다. 현대의 탐구자들은 다정함과 빛을 얻을 목적으로 구도하기 때문이다. 부제프는 진리와 희망을 제공하지만 그의 가르침에는 정서적 따뜻함이 없다. 그는 가르침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통절하게 느껴질 정도의 정직함은 수행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스승의 표상이다. 구제프의 가르침은 마음이 훈훈해지는 감상적 위로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세차게 타오르는 진정한 생의 에너지로 차 있다. 인간의 진화는 그 의식의 진화이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은 무의식적으로는 진화하지 않는다. 인간의 진화는 의지의 진화이지만 의지는 비자발적으로는 진화할 수 없는 것이다. 의지가 진화하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행이란 좁은 길을 돌파해야 하는 곳 고행이라는 주장이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영적 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우리 자신일 공산이 크다. 우리는 모두 게으르고 음식이나 잘 곳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잠들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의 실제 상태를 알려면 많은 것을 직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을 통한 자양분이 필요하다. 우리는 관찰을 통해 우리의 내부의 지적, 감정적, 동적 중심을 직관해야 한다. 그것들이 외부에서 오는 영향을 받고 기능하고 있음을 깨우쳐야 한다. 이 상호작용하는 중심들은 조화가 깨진 상태에서는 서로의 장소를 빼앗으려고 다툴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직관함으로써 그것들을 조화시킬 수 있고 직관하는 행위 자체도 조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자기가 유아 때부터 각인된 습관에 묻혀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가 오그라져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성장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한다. 이 모든 목표는 우주에서 우리가 점하는 위치를 직관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는 내적 우주를 직관하고 외적 우주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런 내적 우주의 요소들을 개인의 내적인 층위에 빗대어 개괄적으로 설명하자.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 각기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내적 요소들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재분배하며 내적 통일성과 전체적 의식 수준에 의거해 우리를 인도하거나 혼란에 빠뜨린다. 인간의 세 중심인 사고적 중심, 감정적 중심, 본능적 중심은 각기 전담하는 기능이 있다. 사고적 중심은 인간의 개념과 사고작용 및 기억을 통괄한다. 분석적이고 조정적이다. 사고적 중심의 저층부를 이루는 구성적 장치는 상사의 지시를 듣고 그대로 기록하지만 그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서와 마찬가지이다. 감정적 중심은 느낌과 감정과 가치를 관할한다. 이것은 감정과 결부되어 있다. 우리의 좋고 나쁨의 감정도 이곳의 기능이다. 본능적 중심은 물리적 생명체와 그 움직임을 지원한다. 움직임의 본을 뜨는 방법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수동적이지만 넓은 범위에서 복잡한 물리적 지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성적 기능과 본능적 기능들은 중심 역할을 수행하지만 독립된 중심이라기보다는 동적 중심의 부차적 측면으로 간주된다. 성적 중심은 정제된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이 에너지는 다른 중심들에 의해 도용되고 오용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인간의 쓸모없는 행동 다수는 감정적 중심과 동적 중심에 의한 성적 에너지의 도용과 관련이 있다. 각 센터는 독자적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본인이 경험한 모든 일이 깊게 기록된다. 이 기록들은 연상작용에 의해 연결되므로 이런 식으로 연결된 충동들은 생명체의 세 가지 센터 모두에서 연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일반인의 내적 세계에 군림하는 인격이라는 이름의 군주 탓에 센터들은 혼란에 빠져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적 중심이 지적 중심이 해야 할 일을 자기 일로 착각하고 해결하려 든다면 감정적 모함에 빠지게 된다. 필요한 것은 고차의 중심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분적으로는 고차원과 저차원의 센터들이 각기 다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따금 고차원의 센터들을 체험할 수 있지만 고차원의 센터들은 우리의 통상적 활동으로부터 단절된 경우가 많다.